Are you running, running, running with me? Running, running, running with us. Running, running, running with EBS, yo. 윤사를 선택한 우리 윤사러 동지들 모두 반갑습니다. 첫 학평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임팩트가 있어줘야 앞으로 내가 좀 더 빠공해야 되겠다라는 다짐도 세우고 내가 이런 걸 놓쳤구나 라고 하는 각인 효과도 있죠. 그런 점에서 이번 시간 내가 뭘 놓쳤지? 라는 걸 확인해보고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는 걸 1차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윤리 내용에 나오는 개념들을 학생들이 학습하는 특유의 그 학습 패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꼬집는 출제자의 출제 포인트가 있어요. 요것들이 충돌했을 때 나 이거 오늘 틀렸네. 잘 안 풀리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거 각 잡고 싸우자고 너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걸 잘 짚어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은요. 1차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확인하겠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방향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정말 알뜰살뜰 잘 활용해야 되겠잖아요. 제한된 시간과 방법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시고 저의 내용이 잘 전달되길 바라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가상편지를 쓴 고대동양 사상가가 강조할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발문에서 고대동양 사상가라고 하는 고마운 단서를 줬습니다. 삶의 태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제시문의 부분에서는 한 두 파트로 나누어서 파악해 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오늘 관직을 수행하려는 자네에게 조언을 하려 하네. 천하란 신묘해서 인위로는 다스릴 수가 없다네. 인위로 다스리는 자는 천하를 망치고 인위에 집착하는 자는 천하를 잃게 되네. 그러니 이런 인위와 자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도가의 입장이겠다라는 것을 크게 잡을 수 있었을 거고요. 사상가를 특정 짓자면 노자의 입장이겠죠. 자, 이 다음부터가 그가 지향하는 바가 나옵니다. 그 지향하는 바는 그래서 성인은 내가 무위함으로 백성이 저절로 선하게 되고 내가 이를 버려놓지 않음으로 즉 무위함으로 백성이 저절로 부유하게 된다라고 말했네. 그래서 도가 입장에서 보자면 자연의 질서에 따를 때 되지 않는 일이 없는 모든 일이 저절로 잘 되는 무위, 무불위한 그런 상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시문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리가 됐으니까 1번 선지 가보겠습니다. 일체의 번뇌가 소멸된 이상적인 경지, 열반을 이상적 경지로 여기면서 그것으로 중생을 인도한다라고 한다면 불교의 입장일 테니까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서 빼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명의 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천하의 이익을 도모한다라고 했는데 도가 혹은 노자가 생각하는 이상사회 혹은 소국가민의 사회를 생각해보자면 문명의 이기, 제도, 규제, 철저한 법령 혹은 현자를 숭상하는 일 등과는 거리가 먼 사회입니다. 그런 것들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요. 어떻게? 무의자연에 의해서 소박하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2번은 맞지 않겠다라고 빼줄 수 있어요. 그러니 2번의 내용은 제시문의 도가 입장과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런 오진술의 내용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3번. 어떤 일이든 왜곡이나 조작 없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위에서 말한 무위의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 맞고 그 자연의 순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위나 자귀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연 그 자체를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번 선지는 도가 입장을 굉장히 잘 정리해줬어요. 그래서 익숙하게 잘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춘 거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도가 특유의 그 표현과 지향점, 그 뉘앙스를 잘 정리한 문장. 오케이. 4번.
성현이 제정한 예를 익혀서 자신이 타고난 성품을 교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4번과 같은 이유로 삶의 지향점을 이야기한다면 유교에 가깝겠어요. 그래서 틀리다는 걸 알았고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데 써먹으려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도가 입장에서는 자신이 타고난 본성, 무의자연의 본성대로 살으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예와 같은 것, 특히나 육아가 이야기하는 예 같은 것은 인간의 인위가 개입된 덕이에요. 그래서 하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인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도가 입장에서 보자면 지향점이 아니라 지양점이 되겠죠. 그래서 맞지 않다라고 공부하면서 빼줘요. 5번째, 감각적 경험에 근거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선과 악을 분별한다. 요모조만 틀렸죠? 자, 의미 있는 오진술이에요. 감각적인 경험 혹은 나의 편견, 선입견, 나의 기준, 지식, 언어 등의 기준점이 생겨. 그 기준점을 갖고 사물을 인식하면서 분별하는 것은 간사하고 작은 지혜예요. 이 간사하고 작은 지혜를 초월하는 것을 도가는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도 틀리다는 걸 알았고 3번이 맞는 걸 정리하면서 나머지 선지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바로잡으면서 공부를 해두면 좋을까를 체크해 봤어요. 다음에도 이런 문제 나오면 꼭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2번째 문제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제시문이 길진 않아도 명확한 강조점을 주고 있는데 하늘이 준 벼슬이 있고 사람이 주는 벼슬이 있다. 인, 의, 충, 신은 하늘이 준 벼슬이다. 공, 경, 대부는 사람이 주는 벼슬이다. 사람이 주는 벼슬을 얻고 하늘이 준 벼슬을 생겨치면 사람이 주는 벼슬도 잃게 된다. 그럼 여기에서 지향하는 바,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 근본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니 인의 충신에 하늘이 준 벼슬을 일단 잘 챙겨야죠. 팽개치지 않고 그것을 잘 다스리고 따라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대 동양 사상가는 인의 충신, 하늘이 준 것을 생각해 보니 더군다나 유교의 입장이겠다라고 잡을 수 있을 거고 사상가를 특정 짓자면 맹자 입장입니다. 그럼 이런 맹자 입장에서 하늘 그리고 인간을 보는 인간 본성에 대한 성선설의 관점까지도 생각해 보시면서 선지 가보겠습니다. 1번, 인의보다는 상벌로서 다스릴 때 왕도가 실현된다라고 했어요. 맹자가 왕도의 실현을 강조한 것은 맞겠습니다만 그 왕도의 실현은 인의를 실현하는 것과 더 가깝죠. 인의보다는 상벌로서 다스린다라고 했으니 맹자 입장에 맞지 않겠다. 빼줄 수 있죠. 2번째, 의로운 일을 반복함으로써 양지와 양능을 형성해야 된다. 와, 키워드는 굉장히 잘 들어갔는데요. 먼저 의로운 일을 반복한다. 2글자로 줄여볼까요? 떠오르시나요? 네, 집의를 말해주겠죠. 그 집의를 통해서 대장부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양지와 양능을 바로 이 부분이요. 형성하는 게 아니죠. 양지와 양능을 실현하고 구현해야 된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위에 유교의 맹자가 성선설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딱 여기가 틀렸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맹자가 인간이 이 선한 본성을 갖고 났다라고 한다면 그 선한 본성, 그것의 구체적인 예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며 양지, 양능을 얘기할 때 그러한 것들은 유지, 보존, 확충, 실현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천적인 요소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잘 나와서 맞췄을 거라고 믿어요. 네. 그럼 3번 갑니다. 대인과 소인은 모두 남을 치근히 여기는 마음을 타고난다. 맞습니다. 대인이든 소인이든 인간이란 존재는 기본적으로 남을 치근히 여기는 마음, 측, 은, 지, 심이겠죠? 이 인간의 선한 마음씨가 맹자가 이야기한 성선설의 내용이 될 그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의의 지의 단서가 되는 측은 수 사양 십이지심이라는 4단을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타고난다라고 해줘야죠. 그 포인트는 역시나
유교의 맹자의 성선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타고난다라고 해주는 그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군주는 천명을 부여받은 존재. 맞습니다. 천명을 부여받은 자가 군주가 되는데 그러한 자는 백성을 위해서 도덕과 예의로서 통치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런 자가 도덕과 예의로 통치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잃는다면 그땐 교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성혁명 사상을 이야기하죠. 그러니 4번 이 끝부분에서 틀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5번. 일반 백성은 항산 없이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 아니다. 일반 백성은 무항산이면 무항심이기 때문에 라고 정리해 줄 수 있고, 또 한 가지의 버전은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건 선비다. 그 주어를 바꿔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래서 2번 문제 클리어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3번 가볼까요? 오, 그대로 고대 동양 사상가입니다. 나의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고대 서양 사상가. 국가의 구성원은 통치자, 방해자, 생산자 세 계층으로 나누어진다. 플라톤이라는 것 느낌 너무 확실히 옵니다. 그럼 제시문을 조금 더 빨리 읽어볼게요. 이들은 타고난 성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한 가지의 일을 담당해요. 이거 선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역할 교환하는 것도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엄청 중요하게 체크했었죠? 자, 계속 읽습니다. 다른 계층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절제를 갖춰 서로 반복하지 않는다. 플라톤인 건 아닌데 꼭 펜 들고 체크해 놓으세요. 다른 계층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역할 교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는 점을 암시해주고 있고, 모두 절제를 갖추어 서로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모든 계층에게 절제라는 덕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플라톤의 문항을 볼 때 꼭 선지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어서 생각하면서 문제를 이제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나번에 질문 보겠습니다. 이상사회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네요. 그랬더니 교사가 기억번에 이제 뭐라고 말을 해줄까?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자면 1번. 선의 이데에 따라 통치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키워드와 문장의 정리는 잘 되었어요. 단, 그 선의 이데아가 구성원의 합의로 만들어졌을까? 이 부분에서 틀렸죠. 이데아계의 만물의 본질이 되는 것, 진리가 되는 것, 우리가 이성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들이 존재하고, 그것 중에 최고의 이데아가 선의 이데아인 거잖아요. 그 선의 이데아는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만들어진 대상이 아니다. 이데에게 존재하는 최고의 이데아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성으로 인식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X입니다. 두 번째, 구성원은 자유롭게 자신의 계층과 직업을 고를 수 있습니다. X. 왜? 제가 위에서 짚어드렸죠. 역할 교환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 심지어 제시문에 다른 계층의 일에 참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으니 2번 틀렸다라고 빼줄 수 있다. 세 번째, 각 계층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재산을 공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플라톤한테서 뭔가 재산 공유한다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어렴풋이 기억 잘 하신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보자면 네, 그거의 주어가 각 계층이 아니고요. 누구여야 되죠? 맞습니다. 수호자 계급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호자는 통치자와 방위자를 함께해서 수호자라고 얘기해 줬을 때, 수호자는 재산을 공유한다, 공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독특한 이론을 얘기한 거였죠. 주어가 맞지 않으니까 빼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4번 갑니다. 각 계층은 자신의 덕을 발휘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암요, 위에 이야기한 대로 각 계층들이 자신들이 덕을 발휘하는 그 탁월함, 그 덕을 발휘하고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게 됐을 때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5번. 통치자의 정치 권력으로부터 철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완전히라는 장치까지 들어갔으니 더 확실합니다. X예요. 왜? 통치자의 정치 권력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철학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자가 통치자가 되거나 통치자가 그런 철학을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철인통치 생각해 보시면서 개념 한번 더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3번의 정답 4번 클리어했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4번입니다. 현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삶이란 인간과 환경의 조화가 깨지고 다시 회복되는 리듬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이 저항과 갈등을 극복해서 포인트 여기.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때 삶은 성장한다. 성장 자체가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다. 그래서 그 성장하고 진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고정되어 있거나 결정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보는 시각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인 관점 그리고 유용성을 강조하는 실용주의 사상가, 이름 떠오르시죠? 듀이입니다. 그런 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억선지 가보겠습니다. 지식의 오류 가능성을 부정하고 지성을 발휘해야 된다. 지성 발휘하라 라고 하지요. 하지만 지식의 오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것을 인정하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진보해 나가기 위해서 지성을 발휘해야 될 것이니까 기억번은 맞지 않는 진술이다. 그래서 제외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2번과 3번으로 압축해 들어가는 것이 맞는 스텝이긴 해요. 그럼 니은 선지 확인해 볼까요? 도덕은 그렇죠. 문제 상황 해결. 도구로서 활용되는 거.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구로서 유용한 거, 실용적인 것을 꿈꾸는 것이 듀이의 입장 맞습니다. 디귿번, 실제로 유용한 결과를 산출하는 지식은 가치를 갖는다. 그럼요. 제가 지금 결과, 유용성 이거 설명하면서 넣어서 설명해 드렸죠. 이런 점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유용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지식은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죠. 리을번, 인간은 성장하는 데 기여한 이론은 영원불변의 진리가 된다. 인간이 성장하는 데 기여한 이론이 유용할 수는 있겠지만 영원불변의 진리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 그러한 이론조차도 지금까지는 도움이 되었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또 자리를 잡아서 도움이 안 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불변하게 고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변화되어 갈 수 있는 부분이죠. 성장하는 데 기여를 했다. 도움이 되었어. 하지만 그것이 영원불변한 진리로서 자리 잡는다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진리가 나오게 됐을 때에는 그때는 또 다른 입장을 또 가질 수 있으니까 영원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건 맞지 않겠다. 리을을 빼준다. 그러면 정답이 2번으로 걸러지죠. 그렇게 해서 3점이에요. 너무 소중한 문제인데요? 좋습니다. 근데 이 4번 문제 보면 우리 진도 나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학교에서 워낙. 내가 이 공부하면서 현대 서양 사상까지 갔다라고 했으려면 꽤 부지런히 달린 친구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다면 참 잘한 거고, 아 선생님 저 아직 그 파트까지는 못 갔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알겠죠? 5번 갑니다. 가의 서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부터 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 이렇게 순서도 모형으로 들어갑니다. 가의 갑과 을이 누군지 판단해 볼게요. 쾌락은 모든 행위의 목적이다. 진정한 쾌락이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 아니고 나았다. 몸에 고통 없고 마음에 동요가 없는 상태. 아타락시아? 그럼 갑은 에피쿠로스입니다. 시대 구분해주지 않아도 워낙 이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서 잘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을 가보겠습니다. 쾌락은 질적 차이가 있다. 이 순간 누구는 아닙니까? 누굴 빼야 될까요? 벤담은 빼야죠. 벤담은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동시에 누구다? 바로 나오긴 해요. 밀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더 읽어볼게요. 두 종류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도덕적 의무와 무관하게 뚜렷이 선호하는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고대와 근대 사이에 큰 시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갑이 추구하는 쾌락주의적인 행복론, 그래서 쾌락주의적인 관점에서 인간과 본성을 그리고 도덕을 파악했었던 관점이 을에게서 이어집니다. 공리주의에게 이어져요. 거기에다가 이런 류의 공통점까지 있어요. 그건 선지를 보면 딱 나와요.
자, 일단 기억본 보겠습니다. 개인의 쾌락보다 사회 전체의 쾌락을 추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쾌락을 추구하는 건 맞지만 개인보다는 사회 전체의 쾌락이다라고 하는 순간 에피쿠로스는 아니요라고 해줘야 됩니다. 왜? 에피쿠로스가 생각하는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공적인 일에 관여하고 사회적인 차원의 무엇인가를 이제 도모하면서 더 불안이나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에피쿠로스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의 쾌락을 추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사회 전체 쾌락이다라고 하면 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이 구도에 맞지 않으니 기억번 먼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이 된다면 3번과 5번으로 그리고 중요한 관건은 니은이다라고 감을 잡는 것은 잘 가고 있는 스텝이에요. 그럼 니은을 볼게요. 진정한 쾌락은 사려 깊은 삶을 살 때 누릴 수 있는가? 와, 에피쿠로스한테 진짜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이들이 쾌락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이런 진정한 쾌락과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사려 깊게 정의롭게 살아야만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요거대로 반복해서 읽어두시고 기억해두세요. 디귿번 B.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서 공적인 활동을 멀리해야 되는가? 제가 기억선지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의 쾌락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공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불안과 같은 이 쾌락의 상태가 깨지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멀리해야 된다라고 에피쿠로스는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디귿의 B도 맞습니다. 그럼 리을 갑니다. C. 지적인 쾌락은 단순한 감각적 쾌락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 오, 맞습니다. 미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더 가치가 있다? 질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논의가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 내용으로 지적 쾌락이 단순한 감각적 쾌락보다는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미래에 맞는 결론점이 되겠죠. 그래서 리을번까지 맞다 해서 니디리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번 풀면서 순서대로 나오고 1페이지의 마지막 문제인데 뭔가 한끗 있는 어려운 걸지도 몰라 라고 이렇게 되게 각오하고 풀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래도 수월하게 풀려서 이게 학생들 입장으로 고맙다. 3점 득점했다. 첫 페이지 클리어 하고 기분 좋게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길 수가 있었어요. 6번입니다. 한국 불교 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발문에 한국 불교 사상가라는 단서를 분명 줬으니까 불교라는 것은 알되 갑사상가는 그 한국 불교 사상가 중에 누구일까라는 걸 보니 일단 키워드 잡아보겠습니다. 1심, 회기 1심, 1심 하쟁, 원흉회통. 원효이겠죠. 그 원효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시문 조금만 더 확인해 보죠. 조금 빨리 읽을게요. 진여문은 더러움과 깨끗함이 통한 모습이고 생멸문은 더러움과 깨끗함이 별도로 드러난 모습이다. 두 문은 서로 다르지만 배척하는 것이 없대요. 서로 분리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1심의 관점에서 원효회통할 수 있는 것, 일체의 분별을 뛰어넘은 상태, 이것이 원효가 강조하는 것 맞죠? 그럼 1번이요. 돈, 오 하고 점수하는 두 문은 모든 성인이 밟아온 길이다. 과거의 성인도 먼저 깨달은 뒤, 즉 먼저 돈, 오 한 다음에 뒤에 닦았어. 그 뒤에 점수한 거야. 그 닦음에 의해 증득되지 않음이 없었다. 해탈은 깨달음의 의지에서 닦고 익혀야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도노하고 점수하는 것을 강조하는 진울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제시문에서 단서 찾는 건 잘 하셨을 거예요. 그럼 선지로 바로 직진해 보겠습니다. 1번 갑. 모든 존재와 현상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일체유심조. 또 그 마음의 입장에서 이해할 것. 그러면서 부처의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갈 것. 이야기하는 원효의 논리로 이어질 때 기본적으로 맞는 진술이다. 두 번째, 각 종파의 이론을 하나의 근원에 따라서 회통해야 된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원융 회통 한번 적어보고 갈까요? 그 당시에 여러 종파들이 우리의 이론이 맞다, 우리의 해석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와 다른 이견에 대한 대립, 반목이 생겨났죠. 근데 원효가 봤을 때에는 지금 서로 다르다, 너가 틀리다,
내가 맞는 거다라고 싸우고 있지만 하나의 근원, 부처의 마음, 부처의 원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모든 것이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녹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 입장 맞습니다. 그럼 3번 을, 진울입니다. 돈, 오는 습기가 쌓여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내가 일시에 내가 바로 부처였네 라는 걸 호련히 단박에 깨닫는 건 나에게 이미 부처의 상과는 거리가 먼 습기들이 덕지덕지 남아있지만 어머 근데 내가 부처였네? 내가 그거랑 먼 삶을 살아왔네? 잘못했네.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습기를 제거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 깨달음의 완성을 위한 수행에 경전공부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전공부 필요합니다. 진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선종 중심적인 관점의 수행법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 분명 교종적인 방법도 조화를 이루지요. 선교 이론적인 관점을 생각해 본다면 4번 옳지 않은 것으로서 정답. 요게 정답입니다. 5번 자신을 위한 수행과 중생 구제는 결국 다르지 않다라고 갑과 을을 엮었어요. 맞는 이야기죠. 보살행을 하는 거죠. 상구보리 하와 중생. 나 자신을 위해서 수행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거.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거. 결코 다르지 않다. 맞습니다. 자, 불교였어요. 불교 문제는 모르겠어요. 제가 학생들 만나면서 느낀 건 이 한자어 나오는 것 때문에 자꾸 말이 어렵다라고 해서 조금 천천히 해봤어요. 그럼 이제 7번 갑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또 3점이네요. 갑과 을이 행위의 도덕성 혹은 행위와 품성에 대해서 도덕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 갑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을까?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행위가 일어나는 데 있지 않고 그럼 결과 아니고 오직 의무로부터 즉 도덕 법칙을 위해서만 행위가 일어나는 데 있다. 짧고 강력하네요. 칸트의 입장이에요. 오직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옳다. 그럼 1번 행위와 품성이 유덕하다거나 악덕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위와 품성을 바라볼 때 특별한 종류의 쾌락이나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야. 그 느끼는 감정, 또 그러한 감정의 공유가 중요한 거죠. 흉의 입장입니다. 그럼 제시문이 정리된 상태에서 기억본 가보겠습니다.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 맞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이다. 야, 이거 우리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었나. X예요. 자, 선생님, 저는 열심히 안 했나 봐요. 이렇게 혹여나 이 말을 들으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는 얘기를 잘 챙겨주세요. 이제 앞으로는 꼭 우리 득점 포인트가 돼야 되니까요. 보편화 가능한 준칙이라고 한다면 내가 세운 도덕법칙,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타당성을 확보했다면 이제 도덕법칙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도덕법칙에 맞는 모든 행위는 모두 도덕적이다 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 맞는이라고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의무에 맞는 의무의식과 맞는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는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 맞는 행위예요. 결론적으로는. 하지만 이렇게 맞는 행위가 어디로부터 나온 거야? 라는 걸 동기를 따져봤을 때 그것이 의무의식으로부터 나온 것일 수도 있고 경향성으로부터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무의식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행동을 해서 보편화 가능한 준칙, 즉 도덕법칙에 맞는 행위가 되는 건 당연 맞겠죠. 그 동기가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되었으니까 맞겠지만 두 번째, 그 행위가 의무의식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나온 거, 의무의식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경향성으로부터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편화 가능한 준칙과 맞는 일치되어 보이는 그런 행동의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중에 오로지 맞는 건, 옳은 건, 제가 맞다라고 하는 건 옳은 건, 도덕적인 것은 요거예요. 의무로부터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 경우에만 옳다. 자, 옳다라고 표현할게요. 옳다. 도덕적이다. 그런데 요 뒤에 있는 경우에는 진정으로 도덕적이라 할 수는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기억번을
빼주는 게 완전 중요하죠. 기출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출도 꼭 한 번씩 풀어보시면서 요거의 변 형태의 형태를 훈련하는 거 무지 중요해요. 그럼 니은번. 도덕 법칙은 자율적 인간에게 의무로 부과될 수 없다. 아니다. 의무로 부과되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율적으로 도덕 법칙을 세워서 입법해서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이기는 해요. 하지만 또 기본적으로 이 자연 법칙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세운 그 도덕 법칙으로 이러한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존재이기에 도덕 법칙은 우리 인간들에게 의무로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 X다. 와, 그 순간 고맙게도 정답은 나와줬는데 디귿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깨끗이 지우고 선과 악은 감정으로 구별된다. 그래서 쾌락이나 불편을 느끼면서 감정으로 구별된다. 근데 객관적인 실제는 아니다. 휴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갑과 을을 함께 가봤을 때 자, 한 사람은 지금 의성에 세운 도덕법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사람은 쾌락과 고통, 불편이라는 그런 감정적인 경험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가 뭔가 대립적으로만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가 모두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들은 있죠. 그래서 이성과 감정이 모두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갑에게서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을에게서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성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편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을번 맞다.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7번 클리어해봤습니다. 8번 가볼까요? 고대서양 사상가 갑이고요. 을은 중세서양 사상가예요. 그럼 이 두 사상가 입장에서 봤을 때 첫 번째 갑, 자연법을 얘기하네요. 그런 고대서양 사상가라는 거예요. 자연법은 명령을 통해 의무를 부여하고 금지를 통해 악을 피하는 올바른 이성이다. 인간과 신의 최초 결속은 인간과 신에게 존재하는 이성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보고 있는 자연법.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는 이성을 강조하는 것은 키케로의 입장이다. 1번, 자연법은 영원법에 대한 이성적인 피조물의 참여다. 그래서 이성적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을 분유하고 이를 통해 마땅한 행동과 목적을 향한 자연적인 성향을 갖는다. 라고 영원법, 자연법, 실정법 분류해서 이야기하는 중세서양 사상가는 아퀴나스죠. 그럼 1번 가보겠습니다. 키케로의 입장, 이러한 고대서양 사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의 평온함을 위해서 비이성적인 정념에도 순응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비이성적인 정념으로부터는 초월되는 상태, 비이성적인 정념에 예속되지 않는 상태가 돼야 마음의 평온함을 누릴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1번 빼주고 2번 갑,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해야 된다. 맞지 않다. 이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것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1, 2번 정리가 됐고 3번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려면 자연적 성향을 배제해야 된다. 아니다. 아퀴나스가 이야기한 자연법의 기본적인 항목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이거 맞다. 하지만 그러려면 자연적인 성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이야기한 요 부분, 요거 잡아보세요. 요 자연적 성향이요. 신이 창조한 인간이란 존재는 이 기본적으로 이러이러이러한 성향을 따르는 자연적인 이 성향들이 있는데 그러한 성향을 따르는 것이 신의 뜻에도 맞고 이 자연법에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적 성향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진술이다. 그럼 4번. 인간은 신앙을 갖지 않아도 자연적인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지금 또 한 번 나왔어요. 이 자연적인 성향을 어떻게 파악할 거냐. 바로 이성적 피조물. 우리 인간들이 이 이성의 능력을 발휘했을 때 요 자연적인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연적인 성향을 가졌구나.
내가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구나. 그렇게 자연적인 성향을 이성을 발휘하면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 신앙을 갖지 않아도 그런 자연적인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표현이겠어요. 그래서 적절한 것은 일단 4번입니다. 5번 확인해 보죠. 참된 행복은 이성에 따른 삶만으로도 성취될 수 있다. 여기에 제한상을 보시면 참된 행복이어야 되고요. 이성에 따른 삶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특히 이게 의미 있는 건 을에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된 행복과 일시적인 행복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참된 행복은 이성에 따른 삶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반면에 우리가 따르는 어떤 도덕적인 자연적인 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시적인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 5번 선지는 을에게서 유의미한 오진술인 것이고 을을 한 번 더 복습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가 되네요. 참된 행복과 일시적 행복, 참된 행복에는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요거까지 종교적인 덕이 필요하다. 적절한 거 4번이다. 정리됐습니다. 그럼 9번 가볼까요? 가의 동양사상과 가불의 입장을 나그램으로 표현한답니다. 나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는 건데요. 갑을 을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 사상가들이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대인은 사람을 해치지 않지만 어짐과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데요, 여러분들. 옳고 그름도 크고 작음도 분별할 수 없대요. 그래서 명성이 들리지 않고 덕으로 칭송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딱 요거 하나 짚고 갑시다. 윤리 영역에서 고대 동양 사상을 이야기할 때 왠지 유교일 것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말하는 것 같이 얼핏 들리는 도가제시문. 요거 나오면 탁 우리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갑번이 바로 그거네요. 대인? 아, 유교에서 대인 얘기하지. 유교인가 봐. 라고 가지만 어짐과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보느냐?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분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건 이게 그렇게 인의예지와 같은 인간 사회와 제도와 규범에 근거해서 지향하는 덕들을 오히려 하덕이라고 생각하고 무의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상덕을 강조하는 입장, 그런 도가적인 입장이거나 장자 입장에서 그런 시비선악 미추의 분별을 훨씬 더 초월하는 도의 경지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그 상태, 그 평등성, 만물에 대한 도의 경지에서 바라보는 평등을 인정하는 그 상태,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일단 갑번이 도가라는 거, 유교가 아니라는 거 캐치하는 게 첫 번째 관건이 될 수도 있었겠어요. 자, 그럼 1번. 사람은 나면서부터 모두 소인이야. 스승이 없어. 예법이 없다면 오직 사사로운 이익밖에는 보지 못해. 따라서 수양을 거듭해서 포인트 나왔다.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대요. 그래야 덕을 완성할 수 있대요. 그럼 을이 유교인 건 맞는데요. 유교 사상가 중에서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그렇죠. 순자예요. 완전 중요하네요.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 개념 공부할 때 넓은 눈 이러면서 제가 요거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 조합을요. 와, 재밌어요. 기억번. 인의는 사회 혼란의 발생 원인이다. 갑만의 입장. 일단 갑의 입장 맞냐? 네, 갑의 입장 맞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인의와 같은 것은 인간의 인위가 적용된 덕이에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라고 하는 건 도가의 입장에서 긍정합니다. 그러면 도가 만이냐? 그렇다. 순자 같은 순자 혹은 유교 입장에서 보자면은 인의가 사회 혼란의 발생원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인간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갖고 있고 그것들을 잘 조절하고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만약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화성기획이 잘 하지 못한다면 혼란 생길 수 있겠다. 충돌이 일어난다. 이런 해석을 하겠죠. 그러니 간만의 입장 맞습니다. 니은번 B 공통점이에요. 얘는 인위적으로 제정된 사회규범이다. 제가 위에서 인위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대로 받아보면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인의예지 혹은 뭐 예라는 사회 제도나 규범 같은 것들은 인위적이야. 사회에서 제정이 된 거야. 만들어진 거야.
도가가 예스 하겠죠. 그럼 순자는 뭐라고 할까? 예스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순자가 생각했을 때 인간은 악하잖아요. 성악설이라고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성악설의 근거에서 보자면 예라는 것은 선천적이지 않아요. 앞에 맹자가 인의예지를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설명했을 때 그 인의예지는 인간에게서 이렇게 선천적인 요소로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예는 선천적이지가 않은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제정하는 거예요. 성왕이 그래서 그 예에 의해서 이기적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고 선하게 바꿔줘야 되고 교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예는 인위적으로 제정된 사회 규범이다에 대해서 순자도 예스예요. 그래서 니은번 매우 중요하네요. 디귿번 C, 성인이 되기 위한 수양법이 존재한다. 순자? 맞겠죠. 예로서 다스리고 화성기위하는 수양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순자만 그러냐? 아니다. 장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도가 입장에서는 좌망, 심재, 그래서 모든 것을 비워내는 수양이 필요하겠죠. 존재한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 디귿번이 둘 다 예스인 건데 C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구도가 틀리다라고 빼줄 수 있다는 거. 그럼 리을번, 사욕을 극복하고 타고난 덕을 회복해야 된다. 을만의 입장이냐? 유교다. 유교에 많이 나온 단어지? 생각해봐. 아무리 생각해도 리을이 틀리다는 건 난 확실하다라고 답해줘야죠. 왜? 타고난 덕. 심지어 그걸 회복한대. 순자 입장에서 타고난 덕이 어딨어? 순자는 성악설인데. 인간이 타고난 건 이기심인데. 그 이기적인 욕구를 타고났는데 그건 덕도 아니겠지만 타고난 걸 회복하면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요. 충돌과 분쟁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 성악설의 입장에서 순자를 생각해 본다면 리을번은 맞지 않는 진술이 되겠다라는 거 정확하죠? 그 정답은 1번이었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인데 그 사이에 이런 공통점이 들어간다는 거 의외로 생각 못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매력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 포인트, 유가 같은 도가 제시문. 두 번째 포인트, 도가와 유가가 이렇게 다른 듯하지만 큰 틀로 봤을 때 공통점이 있다는 거 놓치지 마라. 요거. 10번 갑니다. 그림은 선순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 중 기억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나머지 진술은 다 맞다는 거죠. 그럼 갑번은 서학보다 사람의 마음을 심하게 해치는 이단은 없어. 서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서양 오랑캐보다 국가의 재앙을 심하게 주는 오랑캐는 없어. 그러면 이들 관점에서는 위정척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배척해야 되는 사학한 학문에 대해서 특히 저 서양의 오랑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사상가를 특정 짓자면 이 학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양학은 우리의 도와 같은 듯 하나 달라.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해서 수심, 정기, 한울림의 가르침을 받으면 조화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그래서 무위이화되는 그런 단계. 그럼 이건 동학에서 이야기하는 관점. 그래서 그 동학에 한울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워낙 또 잘 찾기도 했겠지만요. 사상가로 이야기하자면 최재우예요. 자, 깔끔하게 정리된 이 갑과 을의 제시문을 통해서 선지, 갑온이 갑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갑은 성리학적인 신분질서 지키자고 해요. 맞죠?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 아니요. 이게 틀렸네요. 오히려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서양 문물에 대해서 거부하는 입장에 가깝죠. 그래서 정답 나왔어요. 2번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에 비해 을은 남녀뿐만 아니라 노소의 차별도 철폐된다고 본다. 남녀노소 차별하면 안 된다. 왜? 남녀노소 모든 인간들에게 그 안에 한울림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 한울림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 평등해, 존중해야 돼 라는 입장인 거죠. 남녀뿐만 아니라 노소까지도 맞나?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 큰 틀 안에서 생각해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리을번, 백성을 이롭게 하는 후천개벽을 이루어야 된다. 이때 나왔었던 신흥 종교 사상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죠. 후천개벽 사상. 또 갑과 을은 모두 참된 도로서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크게 말하자면 민족주의적인 관점이랄까요? 그들이 각자 추구하는 참된 도를 통해서 그 세기 말에 국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각각의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죠. 모두 맞는데 니은번만 틀렸다. 자,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11번 가보겠습니다. 이 11번부터 15번이 있는 세 번째 페이지에서 가장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원래 그렇게 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11번에 고대 서양 사상가가 누구인지부터 정리해 보면서 신속하게 문제 풀어보죠. 제시문은 누구인지 명확히 알려줍니다. 중용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감정과 행위에 있어서 악덕은 한편으로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모자란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반면 이 탁월성, 아랫대, 이 덕은 중간을 발견하고 선택한다. 탁월성은 본질을 말하는 정의를 따르자면 중용이지만 최선의 것과 잘 해냄의 관점을 따르자면 극단이다.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이고 그에게서 탁월성을 이야기하고 그 덕을 향한 중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으니 저 키워드나 개념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인 걸 잘 찾았어요. 하지만 선지 안에 들어가 봤을 때 이 미묘한 부분을 체크를 하려면 정진술, 오진술을 판단하려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부터 단순히 키워드를 넘어선 논리적인 이해, 굳이 말하자면 논리적인 이해나 추론이 필요해요. 자, 이제 마음 단디 먹고 갑니다. 1번, 이성을 발휘하면 덕과 악덕 사이의 중용을 발견할 수 있다. 이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 맞겠지만 중용을 발견해야 되는 거 맞겠지만 이 선지에서 포인트는 자, 그럼 그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덕과 악덕 사이에 있는 거냐? 그게 아닌 거죠. 중용이라고 하는 건 두 악덕 사이에. 그럼 두 악덕은 뭐예요? 모자란 것도 악덕인 거고 지나침, 치우침, 과한 것도 악덕인 거예요. 그러니 중용이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악덕, 모자란 거, 지나친 거, 그 두 가지 중에서 중간을 발견하는 거. 그 두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간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덕과 악덕 사이에 있는 중용이 아니라 두 악덕 사이에서 중용을 발견하는 겁니다. 1번 X. 2번. 그렇다면 용기라는 덕, 용기라는 중용의 덕은 무모함 혹은 비겁함. 자, 어떤 것이 너무 지나치게 많거나 지나치게 모자란. 그래서 모자람과 지나침의 양극단, 양 두 가지의 두 가지 악덕 사이에 용기라는 가장 중간에 중용의 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 맞아요. 그럼 세 번째, 이론적인 학습과 탐구만으로는 어떠한 탁월성도 갖출 수 없다. 그렇진 않아요. 탁월성을 갖추는 데 있어서 그 덕을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으로 나눠서 설명했었죠.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럼 이 중에 철학적인 지혜나 실천적인 지혜와 관련되는 지성적인 덕은 이론적인 학습과 탐구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 3번 X. 4번, 선에 대한 알을 갖춘 사람은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 없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선에 대해서 알을 갖추는 거 중요하고 필요해요. 하지만 그 알미 자발적으로 선행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류의 지행합일적인 관점이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을 때는 알을 갖추었다라고 하더라도 악을 행할 여지가 있는 게 바로 아크라시아, 의지박약의 문제예요. 그러니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보자면 주지주의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주의적인 그 의지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4번 X인 겁니다. 그럼 5번, 모든 행위는 모자람과 지나침이라는 두 악덕의 상태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왠지 이 두 악덕 사이, 이 두 악덕의 상태 얘기하니까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도 같아요. 자, 그럼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들의 행위들 중에서 그 자체로 악한 행위가 있어요. 그 자체로 악이라고 하는 행위,
우리 수업에서 얘기했던 거 파렴치함, 사기, 절도, 살인 등의 그 자체로 악한 행위가 있거든요. 그 행위들의 경우에는 그 파렴치함이 악한 것은 이러한 점이 모자랐기 때문이야. 이것이 지나쳤기 때문이야. 이 모자람과 지나침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저 그 자체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 뭐 사기, 질투라는 또 그것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런 행동이나 그런 감정에 대해서는 자, 그런 사기가 좀 지나쳤기 때문에 악한 거야. 그럼 그것이 좀 지나치지 않고 중용을 갖춘다면 그렇다면 괜찮겠어 라고 중용의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기, 질투, 그런 감정들이 그럼 좀 모자랐어. 또 모자랐기 때문에 그건 악한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 그 자체로 악한 행위들은 모자람과 지나침이라고 하는 거 의미 없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행위들 중에서 그 자체로 악한 행위는 모자람, 지나침 그것을 떠나서 그 자체로 악한 행위가 존재한다. 그런 것들은 중용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로 악한 행위다라는 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5번 X인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이제 언급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개념과 요 덕, 악덕을 이해해 보면서 추론해보고 좀 확인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던 거고 나머지의 선택지들 중에서 내가 실수한 부분,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생각에 포인트가 잘못됐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문제가 워낙 이런 식으로 깐깐하게 지금까지 계속 출제가 되어 오고 있죠. 앞으로도 잘 대비해봅시다. 12번. 현대서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현대서양이네요. 제가 앞에 뒤 문제 풀었던 것처럼 현대서양이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여기까지 공부를 채 못 마친 친구들이 만약 있다면 이 문제는 이 존재만으로도 난도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그런 12번 문제는 너무너무 각 잡고 어렵게 내기보다는 이 내용을 좀 학습했을 때 그래도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갑번이 불안은 자유의 가능성이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능성은 불안으로 개인을 압도하지만 개인은 신앙을 결단함으로써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신앙을 결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신앙에 의해서 구원의 징검다리가 된다. 그럼 현대서양 사상가 실존주의가 이야기하는 불안, 자유, 주체, 책임, 결단의 문제일 거고 그 실존주의 중에서도 신앙을 결단하는 단계로 가는 종교적인 단계로 간다면 키르케고르겠죠. 그리고 우리 키르케고르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거 쓰기까지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 여기서 바로 1, 2번 선지로 직진을 좀 해봐도 될까요? 신앙이라는 말 딱 박아놓고 갑니다.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만으로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안 됩니다. 키르케고르가 생각한 실존의 3단계가 있죠. 미적인 쾌락을 추구한다거나 윤리적인 삶을 추구한다거나 종교적인 단계로 간다거나 하는 3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단계는 자 방금 말했죠. 신앙, 종교적인 단계입니다.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이 종교적인 단계에서 이루어져요. 윤리적인 삶, 멋져 보이겠지만 그것에도 역시 실망하고 절망하게 된다라고 키르케고르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맞지 않아요. 그럼 2번. 실존적 상황에서 신과 하나가 되었어요. 종교적인 단계에서요. 그래도 절망에 이를 수 있다? 아니요. 신과 하나가 되고 신 앞에선 단독자가 됐을 때 이 실존을 회복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또 X예요.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정리가 됐어요. 이제 1번 갑니다. 불안은 자유와 책임을 의식할 때 느껴진다.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인간은 그래서 자유라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없어. 이게 뭔가 부조리한 것 같지만 자유 자체는 나한테 운명 지어진 거야. 그 외에 모든 것들 내가 선택하는 거겠죠. 인간은 자신을 선택함과 동시에 인류 전체를 선택하는 입법자고 결코 자신의 깊은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사르트르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그 입장. 그래서 그 본질과 실존을 생각해 보면서 3, 4번 선지로 가볼게요.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사르트를 아주 잘 정리해주고 있고요. 제시문 특히 이 내용을 그대로 잘 이해했다면 3번이 옳은 것으로서 정리가 잘 될 거예요. 그럼 4번 선지 볼까요?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 자신의 타고난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 일단 이 부분 볼까요?
타고난 본질?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타고난 본질이라는 거, 혹은 그렇게 타고난 본질을 미리 창조하는 신이라는 건 없다고 사르트는 생각하죠. 그러니 여기 X. 또 이성적인 사유를 중시하느냐? 물론 철학자들인데 이성적인 사유를 완전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진리 자체보다는 실존주의가 추구하는 그 진리의 또 방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4번 문제에서는 특히나 타고난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잘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사고해 본다면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실존주의가 추구하는 그 어떤 진리나 사고의 방향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5번에 나온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유에 의해서, 이성 자체를 무시하려는 건 아니겠지만 이성적인 사유에 의해서 객관성, 보편성, 추상적인 그런 진리들을 만약 찾아냈다. 그런 게 지금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나의 삶의 문제에 어떤 답을 주었던가. 그런 답을 주지 못했었던 객관적인 진리에 의존하기보다는 주체적으로 내 개별적인 삶의 답을 찾아가는 그런 자유와 책임과 선택과 결단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극복하려면 훨씬 더 주체적인 진리를 찾아야 되겠죠. X. 잘하셨습니다. 13번.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가브레의 가상대화인데 가브레 입장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골라봐라 라고 했어요. 갑번은요. 인간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 그렇죠. 각자는 지각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각자에게 참입니다. 그러면 각자의 개인들이 지각이라고 하는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번은 일단 프로타고라스인데 뭐 이름을 바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제시문이 이야기하는 각자의 지각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 각자에게 참이다라고 하는 게 기억선지 바로 직진해봤을 때 사물의 가치는 각자의 개인들에게 각자 경험의 결과에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기억번은 맞는 지술이 된다. 그럼 을번을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모두에게 참인 보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영혼을 수련함으로써 그 보편적인 지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덕 역시 지식입니다. 소크라테스죠. 그런 점에서 니은 을로 직진해 보면요.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만 있어요. 모두에게 참인 보편적인 지식 존재해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인식할 수 없냐? 아니요. 인식할 수 있어요. 왜요? 왜 말했네요. 보편적인 지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알죠. 이거 개념으로 풀어도 돼요. 그런데 제시문에 있는 이런 단서들은 이 선지의 이 문장들과 정밀하게 연결이 되게끔 아마 이렇게 세팅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더 진화해서 어려운 문제에도 적용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판단 근거 같아요. 그러니 내가 분명 개념 알고 개념으로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시문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렇게까지 연결되는구나 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전 니은을 지우고 디귿, 리을로 한번 가볼게요. 디귿번, 덕을 아는 사람은 곧 유덕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지덕보 합의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개념으로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여기 이 부분 지식을 발견할 수 있고 덕도 바로 지식이다. 참된 알미 덕인 거고, 그래야 행복한 거고, 지덕보 합의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내용 또 연결되어 있다. 디귿번 맞다. 리을번, 갑과 을을 갔을 때 인간과 사회는 진리 탐구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 앞에 있었던 자연 철학에 비해서 이들이 갖고 있었던 철학의 주제는 인간과 사회 문제로 넘어가게 되었던 게 공통적인 특징이다라고 큰 틀에서 말했었죠. 그럼 리을 빼줄 수 있겠다. 정답은 2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잘하셨어요. 14번 가볼까요? 중국 유교 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풀 때 중국 유교라고 하는 것도 엄청 고맙지 않아요? 성리학인데 중국 성리학자예요. 그럼 갑이 생각했을 때
이는 오직 하나일 뿐이다. 도리는 같은데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군신에게는 인과 경의 이가 있고 부자에게는 자와 효의 이가 있다. 모든 사물도 이를 갖는데 그 적용은 서로 다르다. 아니 신호를 팍팍 주는데요. 모든 사물이 리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사물마다 리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경물취지 방법은 사물에 이르러 그 이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 이를 추구하는 것. 이렇게 얘기한다면 갑번은 성리학, 주의, 주자의 관점인 것이죠. 반면에 을은 이는 마음의 조리다. 이가 임금에게 발현되면 충이고 부모에게 발현되면 효가 되는 거 아니냐. 나의 마음에서 발현되지 않는 게 없으니 세상에 어찌 마음 밖의 일이 존재하고 마음 밖에 이가 존재하겠는가. 심의 무리, 심의 무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내 마음에 이미 리가 갖춰졌고 그 리를 부모에게 하면 효여, 친구에게 하면 우정이 될 수 있고 나라에 하면 충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 대상들마다 사물들마다 각자의 이치가 따로 있겠냐 이야기하는 왕양명, 양명학 정리하고 기억선지 가보겠습니다. 기억갑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마음속 알미 확충된다. 맞습니다. 성리학 입장에서는 이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네, 사물마다 이치가 있어요. 그러니 그 사물에 이르러, 경물의 지금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물에 이르러 이치를 탐구해야 마음속에 알미 확충된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활연간통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니은번, 을. 양지를 사물에 실현하면 사물은 이치를 얻게 된다. 그렇죠. 사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더라도 포인트는 내 마음의 양지를 사물에 실현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 갖춰진 양지, 리를 부모에게 실현하면 그건 효. 내 마음에 갖춰진 양지를 뭐 형제 자매에게 실현한다면 효가 재. 내 마음에 갖춰진 양지를 친구에게 실현한다면 그것도 신의요. 정이, 우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는 이유로 내 마음에 갖춰진 양지를 사물에 실현하는 겁니다. 즉 사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더라도 사물마다 있는 사물들의 이치를 내가 사물에 이르러서 하나하나 다 공부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성리학적 관점인 거고, 내 마음에 이미 이치가 구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사물에 구현을 하고 실현을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보는 것은 양명학적인 관점이겠죠. 그래서 니은번 맞는 진술이다. 디귿번 딱 틀렸죠. 왜요? 효를 행하려면 먼저 효의 이치를 배우고 익혀야 된다라고 하면 선지 후행의 입장에 갈 텐데, 양명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지행합일도 생각해 줄 수 있겠고, 아니 내 마음에 이미 이치가 구비되었거든요. 그것을 부모에게 다 하면 효가 되는 거예요. 효의 이치를 배우고 익혀야 되는 이런 선지 후행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디귿번 빼줍니다. 리을번, 갑과 을. 경물은 마음에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는 것이다. 아, 이거는 양명학에서 이야기하는 경물의 뜻이 되겠죠. 성리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물에 이르러. 그치? 그러니 갑과 을로 함께 엮을 수 없다. 그래서 리을도 빼준다. 정답은 1번이다.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이 정도면 고맙죠. 아, 고마운 이유가 15번 때문이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성리학과 양명학 14번에서 비교적 그래도 깔끔하게 풀고 왔다면 15번은 와, 야, 이번 시험에 가장 확장판이 아닌가 싶을 만큼 세 사람이 들어갔고 3원형 비판인데다가 한국 유교 개념으로도 형식으로도 여러모로 우리를 탁 잘 풀어봐, 집중해봐 얘기해 주는 것 같아. 갑을병 누군지 빨리 한번 얘기할게요. 갑은 이황의 입장인 거잖아요. 하늘의 달은 진짜 달이고 물속의 달은 그림자일 뿐이야. 성이 기 가운데 있어. 근데 그거는 물속의 달과 같은 거야. 기를 겸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이미 성의 본이 아니야. 기를 겸해서 말한다면 이미 성의 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황의 입장. 그럼 1번은 그릇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이는 것은 기가 발할 때 이가 타는 거다. 기발, 이승. 그러나 물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이는 무위이고 기는 유위인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발은 안 된다. 병번, 벌이 여왕벌을 호위하는 것을 충이라 하지 않는다.
벌은 정해진 마음을 따랐을 뿐이야. 반면 사람은 자주지권을 부여받았어.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할 수 있어. 정약용.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성리학적인 기본 관점에서 사단과 사덕의 관점을 설명한다는 것 한번 체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약용이 좀 새로운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 잡아두고 가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 안에 이황과 이의 각각의 특징들도 있겠지만, 이황과 이가 성리학이라는 점에서요, 성리학의 기본 이론을 생각해 봤을 때 천리가 만물에 본성을 부여하네요. 그러니 만물의 본성은 즉 천리네요. 성즉 리네요. 그래서 성리학이네요. 그런 성리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만물에게 부여된 성이라고 하는 거에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라는 게 있겠네요.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건 그 성 중에 이에 해당하는 거. 기질지성은 이와 기가 같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네요. 그럼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네, 사덕이요. 인의 예지요. 기질지성이 이제 그 안에, 본연지성이 그 기질지성 안에 담겨 있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일단 미발심으로서의 성이에요. 그럼 이것이 정으로서 사단과 칠정이라는 정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걸 깔고 가는 게 훨씬 수월해요. 1번 선지 한번 볼게요. 인은 기질이 섞이지 않은 이 자체임. 근데 당신 그걸 간과함이라고 이황이 이에게 주는 비판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인은요, 뭘로 바꾸면 수월할까요? 여기. 인은 사덕이고 이것은 본연의 성인 거예요. 그럼 이 인이라고 하는 성은 기질이 섞이지 않은 리 자체예요. 성은 리 자체인 거예요. 인의예제 사덕이라는 성은 기질이 아직 섞이지 않은 리 자체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썼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1번의 A, 자체임까지는 성리학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럼 이황에게서 나갈 수 있는 언급은 맞겠지만 중요한 건 이가 그걸 간과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겸해 있는 관계를 말할 수는 있겠지만 개념적으로 인이라는 성은 이 자체임을 성리학에서는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번은 빼줍니다. 두 번째, 그럼 이가 이황에게, 이는 즉 이 성은 그 주된 바에 따라서 소주를 찾는 거에 따라서 기에 있는 정임을 간과한다. 여러분들 이미 2번은 풀었어요. 어떻게요? 인은 정임이라고 이가 말할까요? 성리학자인데요. X예요. 다시 한번, 인은 성이에요. 이는 정이 아니에요. 정은 사단과 칠정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 안에 있는 거 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이다. 근데 당신은 그걸 간과하는군요 라고 하기에는 성리학자 이 입장에서는 이는 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뺍니다. 세 번째 C입니다. 정약용이 이에게, 이는 마음에 있는 성이 아니라 마음의 기호임. 자, 정약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시작이 되어서 자주지권 그리고 기호를 발휘해서 사덕을 형성한 거죠. 그럼 단시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이라고 하는 건 그래, 마음에 어떤 씨앗처럼 있는 성은 아닌 게 맞겠지만 마음의 기호가 아니고 이는 형성된, 후천적으로 형성된 사단이 시작이 되어서 형성된 덕이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 인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으니 정약용에서 나갈 비판도 아니다. 빼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 인은 인간의 기질성에 포함되어 있는 덕임. 근데 당신 그걸 간과하고 있음이라고 이가 정약용에게 이게 맞아요. 인이라는 성은요, 인간의 기질성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성이라고 하는 건 본연지성, 기질성 나누게 되고 리만을 말하는 본연지성이 기질지성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이 인간의 기질지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본연의 성, 포함되어 있는 그런 덕이다. 기본적인 덕이다. 근데 당신은 그걸 간과하고 인은 사단을 시작으로 해서 형성하는 덕이라고 설명을 하던데 그런 점에서 나의 이런 입장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해주기 이 4번이 맞죠. 5번. 인은 자주직권의 발휘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임. 자, 인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정약용에게서 나가는 언급인데 정약용은 인 혹은 사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시작이 되어서 형성되는 덕인 것이죠. 자주직권의 발휘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이라기보다는 자주직권을 갖고 있고 기호를 갖고 있는 인간이 사단이 시작점이 되어서 사덕을 형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맞지 않는 진술이다라고 빼줄 수 있겠습니다. 잘했어요. 15번까지 이 문제들은 좀 꼼꼼히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설명드린 문제 맞아요. 자, 그럼 이제 16번부터는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숑숑숑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16번에서 을이 현대서양사상가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저 아직 여기까지 안 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좀 새롭고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앞으로 득점 포인트 돼야 되니까 제가 짚어봐 드릴게요. 저 그럼 을번부터 설명드릴까요? 현대사회사상가라 그랬는데 부국과 빈국 사이의 무역은 한쪽이 다른 쪽보다 훨씬 더 많이 갖는 착취로 표현할 수가 있다. 착취는 일종의 구조적인 폭력이고 직접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주류 이론이 떠받치는 문화적인 폭력에 의해서 유지된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평화라는 건 인간의 욕망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가 돼야 평화가 가잖아요. 그러니 이 폭력에 대해서 직접적인 차원의 폭력과 간접적인 차원의 폭력으로 이야기하는 갈퉁이에요. 그러한 갈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폭력 혹은 범죄, 테러 등은 직접적인 폭력이겠지만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의 폭력이 바로 간접적인 차원의 폭력인 것이고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돼요. 특히 문화적인 폭력이 위에 있는 폭력들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요. 갑번, 대국이 소국을 공격하고 강자가 약자를 강탈하는 거 천하의 큰 해악이야. 이러한 해악의 근원은 차별해서 서로 미워하는 것에 있어. 서로 사랑하고 이익을 나누는 것. 이 대가로 안에 있는 게 키워드죠. 겸상해, 교상리, 묵가입니다. 이건 육아할 때 묵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공부해 왔잖아요. 그래서 더 한 번 더. 사회사상 단원까지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묵가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것을 대신해야 돼. 이러한 갑의 입장에서는 침략전쟁을 비판적으로 생각해요. 천하의 해악이 되는 거예요. 춘추전국 시대의 묵가적인 사회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선지로 가보겠습니다. 1번, 자국 백성의 이익을 위한까지는 물론 맞겠죠. 맞다라고 하는 게 묵가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이 이익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일 수는 있는데 침략전쟁이 의로운 전쟁인 거냐? 자, 이로운 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그들은 고민할 수 있겠지만 침략전쟁은 의로운 것이 아니다. 왜? 비공, 침략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 자가 자국 사랑하듯 타인 타가 타국을 사랑하는 겸애도 실현해 줘야 돼요. 그것이 평화로운 사회를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일 테니까. 그래서 1번 맞지 않고요. 2번, 사랑은 친소에 따라 분별적으로 실천되어야 된다. 아니요. 친소에 따라 분별적으로 실천되는 게 별애잖아요. 이게 유교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 유교의 입장과 비판적인 관점이 바로 겸해인 거잖아요. 서로 대치되는 거. 그래서 2번은 말하자면 유교에는 맞을 수 있겠지만 묵가에는 딱 틀렸다. 그러니 좀 수월하게 빼줄 수 있겠다. 3번. 문화적인 폭력은 국가 간의 경제적인 착취를 정당화할 수 있다. 아까 말했었던 이 간접적인 폭력 중에서 문화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착취들을 정당화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4번째, 모든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에서 비롯되며 무한히 재생산된다라고 했는데 이 간접적인 폭력 중에 구조적인 폭력이 있다라고 제시문에서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구조적인 폭력에서 모든 폭력이 비롯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폭력의 삼각형 모형이라 그래서
이 세 꼭지점 중에 어디에서도 폭력이 시작될 수 있고 어디로든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모든 폭력이 구조적 폭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 5번, 약소국을 보호하기 위한 무력의 사용은 항상 허용된다 라고 했는데 갈퉁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진술이겠어요. 갈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이거든요. 그래서 무력 사용이 항상 허용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갈퉁은 상당히 신중하고 비판적인 관점으로 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빼줄 수 있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17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동양 사상가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딱 보는 순간 불교인 거. 그래서 석가모니인 거 아실 거예요. 바로 선지로 가도 되겠지만 포인트 한번 빨리 짚어볼게요. 개, 정, 해를 이야기하고 있죠. 삼학을 이야기하네요. 불교, 석가모니 입장에서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번뇌가 없어지고 해탈을 얻어 청정한 행, 범행이 확고해지면 다음 생을 받지 않는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해탈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다음 생을 받지 않아요. 이 핵심적인 내용을 두고 갔을 때 1번 선지. 중생이 겪는 고통은 원인과 조건 없이도 생겨나는가? 아니요. 모든 현상과 존재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인연생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발생하니 1번은 맞지 않는 진술입니다. 2번. 중생이 번뇌를 끊고 해탈하면 더 좋은 생으로 윤회하는가? 이건 윤회에 대해서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 2번이 맞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불교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요. 번뇌를 끊고 해탈을 했어요. 이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단계겠죠. 그러면 다음 생에 더 좋은 삶을 받아야지. 더 부자로 태어나야지. 더 똑똑한 사람으로 태어나야지가 아니라 난 이제 더 이상 다음 생을 받지 않아도 돼. 나에게 더 이상 다음 생이 없어. 윤회를 끊어내는 거.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더 좋은 생으로 윤회한다라고 하는 거는 해탈했을 때 더 좋은 생으로 윤회한다라는 건 맞지 않아요. 해탈하면 윤회를 끊어내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적이에요. 불교는. 중생의 자아가 불변의 실체임을 아는 것이 곧 깨달음인가? 아니에요. 이 중생의 자아라고 하는 건 불변하는 건 없어요. 모든 건 다 변해요. 인연생기에 의해서 세상 모든 존재들은 변화한다라는 걸 우린 깨달았고요. 그러다 보면 실체로서의 자아라는 것도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 X인 거죠. 그럼 4번. 중생의 삶은 본래 고통이 아님을 지혜로서 파악해야 된다. 아니에요. 중생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에요. 그래서 X예요. 5번. 중생은 연기법에 따라 오온이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존재냐. 색수상행식이 잠시 모였다가 흩어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개념에서 공부했었던 게 잘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 실력 발휘 잘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18번 가보겠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예요. 옳은 것만 골라보라 라고 했는데 이 사상가는 신을 이야기하는 스피노자인데 그 스피노자가 생각했을 때 인간의 사물을 실제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 사물을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관련지어서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사물을 신 안에 있고 신의 본성의 필연성 안에서 발생한다라고 파악하는 거. 이 신의 본성의 필연성 안에 모든 사물이 있다고 보는 거. 그럼 이 신의 본성의 필연성이라고 하는 게 substance, 실체죠. 그것에 의해서 있는 존재들이 양태라고 표현하는 거죠. 후자의 방식으로 우리의 정신과 신체를 파악하면 필연적으로 신을 인식하게 된대요. 정신과 신체를 그렇게 파악하게 되면 신을 인식하게 되고 정신이 신 안에 있고 신에 의해 인식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럼 기억번. 이 신 없이는 이 필연적인 이 자연의 법칙으로서의 신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인식될 수도 없다. 맞습니다. 이 신이라는 존재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모든 존재들이 존재하게 되고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영향을 받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기억번은 스피노자에게 맞는 진술이 됩니다. 니은번. 신은 무한 양태이며 모든 유한 양태의 내재적인 원인이다. 신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존재들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무한 양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아요. 왜요? 신은 실체다라고 제가 뽑아드렸죠. X입니다. 니은 뺍니다. 그럼 디귿 갑니다. 정신은 신체와 달리 자연의 인과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아닙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후자의 방식으로 우리의 정신과 신체를 파악하면 필연적으로 신을 인식하게 되고 정신이 신 안에 있고 신에 의해 인식된다는 걸 알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 정신이 신체와 달리 자연의 인과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아니요. 정신도 실체도 모두 자연의 인과 법칙 안에서 신 안에서 그 필연적인 신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 디귿번 맞지 않다. 그러면 기억만 맞구나 하고 1번을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죠. 이런 문제 잘하셨어요. 자, 그럼 19번 가보겠습니다. 사회사상가 가불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두 비판 형태인데요. 갑은요, 주권자의 직무는 인민의 안전을 획득하는 것이고 안전이란 생명의 보존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신의 계약을 통해서 세운 하나의 인격인 리바이어던에서 누리는 생활상의 만족. 와, 그럼 확실하게 갑은 네, 홉스입니다. 반면에 을은 주권의 양도가 불가능함과 같은 이유로 분할될 수가 없다. 루소죠. 의지는 일반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일반 의지는 선포되어서 주권 행위가 되며 법을 만든다. 루소 맞습니다. 이 둘에게서는 이 문항의 핵심적인 요소 주권자 혹은 주권으로 주어가 만들어져 있죠. 이게 진짜 중요한 이슈가 맞아요. 그럼 첫 번째 선지부터 가겠습니다. 주권자는 스스로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간과하지 않습니다. 루소가요. 그래서 틀렸어요. 다시 말하면 루소의 입장에서는 계약의 주체인 인민들이 주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권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에 의해서만 대표되는 것이지 이게 다른 양도된다거나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대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함을 간과하지 않는다. 2번 A 똑같은 구도에서 주권자의 권력은 인민에 의해 철회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주권자의 권력이 인민에 의해 철회될 수 있음이라는 게 홉스에게서 나갈 수 있는 기본 입장이 아닙니다. 왜? 주권자가 누굽니까? 홉스에게서 주권자는 리바이어던이죠. 그래서 리바이어던의 권력은 인민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 이 계약이 깨지지 않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 수 있으니 주권자의 권력은 인민에 의해 처리될 수 있음이라고 홉스가 강조하면서 루소에게 비판의 구도로 나가기 어렵죠. 네. 자, 그럼 3번 B. 루소가 홉스에게 주권자는 법을 제정할 권리를 보유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루소 입장에서 보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틀렸겠어요. 루소가 생각하는 주권자, 인민들은 모든 권한, 법을 제정할 권리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다. 4번 B. 주권자에게는 사회계약의 준수의 의무가 없음을 간과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권자에게는 사회계약의 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고요. 둘 다 봤을 때 홉스에게서의 주권자는 리바이어던이고 루소에게서의 주권자는 인민이긴 한데 사회계약의 의무, 사회계약 준수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루소에게서 그 주권자들이, 인민들이 갖고 있어야 될 테니까 없음이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한 번 더 정리해 드렸습니다. 5번 B. 주권은 사회계약의 당사자인 인민에게 있음. 그건 간과. 지금 모든 설명했던 것이 5번으로 쫙 귀결되는 것 같아요. 루소에게서 주권은요, 사회계약 당사자인 인민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홉스가 생각한 주권은요, 인민이 아닌 리바이어던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리바이어던은 사회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에요. 사회계약의 당사자, 주체는 잠재적인 인민들이거든요. 국민들. 그래서 5번이 비판의 구도로 맞고 꼼꼼하게 잘 정리해보고 그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 확실히 알고 나야 다음에 자 여러분들 10월에도 이 서울시 교육청 문제 푸는 거예요. 그때 이 문제가 어떻게 레벨업이 되어 있을지. 그래서 우리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그런 모든 문제들 다 클리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사회사상인데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골라봐라 라고 했고, 가는
정치 권력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한 힘이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에 대항하는 혁명을 통해 낡은 생산관계와 계급이 소멸되면 결국 공권력은 정치적인 성격을 잃게 될 거다. 마르크스주의죠. 나번은 정치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 그 권력은 노예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종속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경제적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경쟁 체제는 권력의 분권화를 통해서 한 사람의 권력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체제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럼 크게 봤을 때 X축, 시장을 통한 분배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정도는 나번, 이 경제적인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 경쟁 체제에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X축은 가에 비해서 나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다. Y축, 개인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중시하는 정도. 자, 여기 나오고 있으니까 Y축도 역시 높겠다. G축,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중시하는 정도. 공유화를 중시하는 정도는 값이 높을 테니까 을은 낮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네, 리을번을 골라주셔야 되겠죠. 정답으로는 4번 선지를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이렇게 전체 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 모든 문제들을 확인하고 내가 뭐 때문에 틀렸나 이걸 점검하는 거 1차적인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 지금으로부터 이 문항들이 주는 중요한 사인들과 포인트들을 잘 잡아서 내가 10월 수능 때까지 이렇게 달려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동력을 삼아서 저랑 같이 열심히 가는 거야. 모두 수고하셨고요. 잘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또 한번 만나요.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